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을 쯤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돌연 사법시험에 도전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로스쿨을 졸업해서 시험을 보는 과정이지만 당시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이었으니까 말이죠. 물론 저는 처음부터 시험을 보는 걸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있었죠. 자기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당장 다니던 회사도 겨우 9개월 남짓 다닌 거잖아. 그럼 퇴직금도 안 나올 텐데 앞으로 시험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생각해봤어? 자기네 집에서 도와줄 수도 없는 형편인데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빨리 합격하면 되지. 자기도 알잖아. 솔직히 내가 그저 그런 회사에서 썩을 사람이야. 내 머리가 아깝지도 않아? 이건 인재를 썩히는 거라고. 무엇보다 회사랑 나랑 안 맞고. 회사가 맞는 사람이 어딨어.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참고 다니는 거지. 참았잖아, 9개월이나. 그 거지 같은 곳에서 이 정도로 버텼다고. 솔직히 자기는 이러고 사는 거 좋아? 그놈의 결혼 준비한다고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행도 한 번에 못 가고 결혼하면 괜찮아진다고? 결혼은 돈 안 들어? 애 낳으면 그땐 또 어쩌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 평생 할 거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아. 나만 그래? 그래서 기어코 하겠다는 거야?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집에서도 하지 말라고 난리야. 그냥 돈 따박따박 나오는 곳에 있으라고. 근데 자기까지 내 편이 아니면 난 힘이 없어. 물론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자기가 날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시험만 딱 합격하게 도와줘. 내가? 내 월급 뻔히 알면서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서 도와줄 것 같아?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상황이 어떤지.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집 상황을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상태였고 몸도 좋지 않으셨죠. 더구나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을 못한 상태였죠. 이러니 남편도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 함께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 모든 생활비를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사법고시 합격이었죠. 자기야, 딱 1년 안에 어떻게든 붙을게.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사법고시를 어떻게 1년 안에 붙어? 난 가능하다니까. 나 머리 좋은 거 알잖아.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이것만 도와주면 나 진짜 당신 모시고 산다. 사모님 소리 듣게 하면서 평생 잘할게. 응? 그 사람은 울고불고 빌면서 며칠을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게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 사람의 애원을 외면하지 못했죠. 그렇게 제 고생길이 시작됐던 겁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겨우 반년도 되지 않아서 모은 돈까지 다 탕진한 남편은 제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책값이며 고시원비를 제가 대신 해주어야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 시누이 용돈, 남편 주변 사람의 경조사비도 제게 손을 벌렸죠. 문제는 그걸 무려 3년이나 지속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쯤 되니 포기하고 싶었죠. 이제 더는 못하겠어. 우리 이쯤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 지금 장난해? 우리 사이가 그 정도야? 벌써 우리 4년이나 만났어. 난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니.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어. 하루에 잠을 4시간 겨우 자면서 그렇게 버틴다고. 그걸 무려 3년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가 4년을 만나는 동안 자기랑 있던 건 1년이 채 안 될 거야. 이건 정상적인 연애가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아니지.
나도 나름 돈 아끼려고 아꼈고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했다고. 미안해. 나도 이제 더는 못 기다릴 것 같아. 이 정도면 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야 제발. 이번 시험까지만이라도 안 될까? 진짜 합격에 다 왔다고. 그때 저는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죠.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미안해.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해서. 자기야 제발. 시험 잘 보고 잘 돼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의 심정은 잃어버린 3년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후련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뒷바라지하는 내내 고마움과 감사는 옅어졌고 요구는 늘어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는 시댁에 몇 번이나 불려가 제사까지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합격을 해야 한다면서 절에 끌려가 108배까지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건 따로 있었어요. 마치 저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는 거였죠. 특히 남편은 습관적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 너 호강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들이 합격하면 너한테 좋은 일 아니니? 희생이니 뭐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내가 네 입장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엎드려서 저를 수천 번을 하겠다. 내 아들이 합격만 하면 어디 너 같은 걸 거들떠나 보겠어? 어려울 때 함께하니까 의리 지켜주는 거지. 그렇게 다들 짠 것처럼 제가 그 어려운 시험을 보라며 협박한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어짐에 미련도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확히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이 합격을 했다며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제게 청혼을 했죠. 자기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야.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성공해서 자기 호강시키겠다는 약속 지금이라도 지키고 싶어. 처음엔 그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저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결국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선택이 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오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저를 바람이라도 피운 불륜녀 취급을 하시더군요. 너도 참 뻔뻔하다. 도대체 나 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좋다고 덥석 결혼을 할 생각을 해? 그렇게 힘들 땐 우리 아들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다가 성공하니 덕 좀 보고 싶어 그래?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몇 번이나 찾아온 거 아시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뻔세 봐라. 누가 보면 억지로 시집 온 줄 알겠네. 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 결혼인지. 내 아들이 아주 미쳤지. 뭐에 씨였어. 걔가 심성이 여리고 착해서 너 몇 년간 뒷바라지 해준 걸로 의리 지키려는 거였지. 그걸 좋다고 오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한 번 버렸으면서 뻔뻔하게 다시 돌아온 목적이 뭐니? 뭐 돈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그때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막으려는 듯 한쪽 손을 드시더군요. 됐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당장 가서 불러. 한 번 부러진 걸 이어붙인다고 그게 제대로 구실하겠어?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더 그렇지. 당장 그만해. 알았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진짜 잘 살게요. 네? 저는 잘못을 빌어보고 울어도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다른 남자를 한번 만났다는 거,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 아들을 버린 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물론 그 부분을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다 갚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혼 생활에 임했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큰 트러블 없이 잘 살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시누이가 사고를 친 겁니다. 바로 아빠 없는 아이를 임신한 거였죠.
남편은 그 소식에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누군지 모른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대충 짐작이라도 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몰라, 모른다고. 짐작이 가도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걸 어쩌라고.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인 것 같긴 해. 근데 워낙 많이 만나서, 그리고 시기도 언젠지 모르겠어. 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신이 있어? 나이트? 그걸 말이라고 해? 신우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오열하며 말했죠. 내 인생 망했어. 어쩜 좋아? 오빠, 나 이제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너 인생인데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시댁 분위긴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신우이는 울기만 했죠. 중절 수술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훌쩍 지난 상태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실 신우이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이라 오랜 기간 본인의 임신 상태를 몰랐던 겁니다. 생리 주기도 들쑥날쑥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불똥이 저에게 튄 겁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끌고 와서 제 앞에 무릎 꿇리더군요.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마. 너 신분증 있지? 그것 좀 빌려다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신분증이요? 그래. 결혼도 안 한 애가 산부인과 들락거리는 게 말이 되는 짓이니? 그러니 네 신분증으로 병원 좀 다니게. 간이 검사는 했다지만 뱃속에 애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진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는 게 맞고. 어머님, 그래도 그게 다 기록에 남는 건데. 그러니까 네 신분증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넌 기록 남아도 유부녀니까 괜찮지. 얘는 시집도 안 간 처녀 아니니. 그러니 출생을 한다고 해도 네 이름으로 하자는 거지. 네? 지금 그 아이를 저희 밑에 두겠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하지 않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아니, 내가 다 키울 거고 딱 이름만 빌리자는 거야. 내가 너 이 부탁만 들어주면 앞으로 널 모시고 살 거고 너한테 정말 잘하마. 너 예전에 우리 아들 버리고 떠난 것도 용서할 거고 다른 남자 만난 이야기도 입에 안 올릴게.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저희도 아이 낳을 건데 호적을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은 없죠. 저는 그 부분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빈다니까. 우리 딸 못난 아이지만 제대로 인생은 살아봐야지. 애비도 없는 자식 낳아서 아직 직업도 없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건 안 바란다. 딱 이름만, 응?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제 신분증으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병원 진료까지 받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아이로 호적을 올린다는 게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남편까지 사정하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당신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이렇게 억울하고 미치겠는데. 남의 아이나 다름없는 애를 호적에 넣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런데 어쩌겠어, 이 상황에서. 여보, 말이 되는 소리 아닌 거 알잖아. 알면 더는 꺼내지 마. 알지, 아는데. 그냥 이름뿐이잖아. 우리 엄마가 알아서 다 키우신다고 하셔. 우린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게 전부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내 동생 가뜩이나 애가 부족하고 모자란 아이인데 저렇게 두면 폐인 될 거야. 그래도 난 우리 호적에 내 아이 이름이 먼저였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 가서 호적 정리하면 되잖아. 내 동생이 구실만 제대로 하면 그때 어린아이 입양하는 거 부모들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잠깐만 이해해 주자. 그럼 당신한테 매번 구박하는 우리 엄마도 잠잠해질 거야. 이번 일 모른 척하면 얼마나 더 난리치시겠냐고.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해? 그래도 싫다고. 전 정말로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세 사람이 돌아가며 울고 빌면서 제게 부탁을 해오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누가 키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각서까지 쓰고 제 신분증을 빌려줬죠. 빌려주면서도 분명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얼굴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시누이는 제 이름으로 출산까지 했고요. 그나마 시누이는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땐 죽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우리 오빠가 언니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드네요. 아이 잘 키우세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시고요. 이제 엄마니까 강해지셔야죠. 네, 그러려고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릴 생각이에요, 새언니. 시어머니 역시도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러셨죠. 고맙다. 내가 그간 너한테 못할 말 한 거 다 잊어. 내가 앞으로는 정말 더 잘하마. 넌 우리 집안의 복덩이나 다름없어. 따지고 보면 내 아들 합격한 것도 다 너 덕인데 내가 그때 심통이 좀 났었어. 미안하구나.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감사해요. 당시 남편도 이렇게 된 걸 보면 이름 빌려주길 잘했다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도 괜히 단칼에 거절했나 싶었습니다. 고작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정말 이름을 빌려주고 호적에 올리는 것뿐이었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키우는 것도 아니니 그 어떤 부담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무섭게 정신을 차려보니 그 아이를 제가 돌보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아이가 돌이 막 지날 무렵부터였죠. 여보, 엄마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런데 애 좀 한 달만 봐달래.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왜? 아가씨 있잖아. 걔도 지금 엄청 바쁘다던데. 코로나 그거 걸렸다고. 지금 격리 중이잖아.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도 없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걸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도 내가 2주 넘게 봤는데 또 봐달라고? 두 번째 걸린 거지. 어쨌든 우리 엄마까지 아픈데 어째. 오죽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술 한 잔도 입에 못 대고 누워만 계신다는데 이럴 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당신이 고생 좀 해주라.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애를 못 드는데 설마 그 각서 들먹일 건 아니지? 각서는 둘째 치더라도 너무 잦은 거 아니냐고. 저번 주에도 이틀, 그 저번 달엔 2주. 잠깐은 그렇다고 쳐서 내가 100번 양보했지만 이번엔 한 달이라고? 코로나면 2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아가씨는 뭐 한다고 애를 자꾸 안 보고 나가는 건데? 일 구한다고 그러잖아. 걔도 오죽 다급하면 그러겠어? 취업 준비한다고 영어 학원 다녀. 걔가 빨리 독립해야지. 우리도 이 생활 접지. 그러니 더 도와야 되는 거고, 안 그래? 남편의 그럴싸한 핑계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찝찝함이 밀려왔지만 아이가 무슨 죄겠냐 하는 어리석은 동정심이 또다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당장 아이 분유와 기저귀, 옷가지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늦게까지 회식이 있다고 했으니 저 혼자서라도 아이 용품을 챙겨오려 밤늦게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관이 열려있고 안은 시끌벅적하더군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한다던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아싸 쓰리고 여기까지 스톱. 야 언니 빨리 돈 내놔. 오늘 내가 싹 쓸어 가네. 어머 얘는 어디 아프다더니 고스톱판에 오니까 쌩쌩해졌네. 어디가 아팠던 거야? 에이 말도 마. 술을 너무 마셔서 술병이 난 거지. 근데 술병엔 술이 최고야. 한 잔 딱 먹어주니 힘이 펄펄 나네. 역시 이 술이 만병통치약이라니까. 한 잔 더 따라봐.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깔깔거리는 웃음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죠.
허리 통증도, 한 달 동안 아이를 볼 수 없다던 변명도 싹 다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제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본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순간 얼음이 되시더군요. 어머나, 네가 밤중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허리 아파서 애를 못 든다면서요. 고스톱 치실 힘은 있으신데 아이 품에 안아줄 힘은 없으셨어요? 제가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당황하긴커녕 이내 얼굴을 싹 바꾸더니 화투패를 바닥에 내던지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고함을 질러? 그래, 내가 동네 친구들이랑 고스톱 좀 쳤다. 어쩔래? 늙은이가 쥐구석에서 고스톱도 못 쳐? 허리는 아팠다가 또 풀리기도 하는 거지. 네가 의사냐?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방금 나누신 대화 다 들었어요. 술병 나셨다고. 아니 그건 그냥 농으로다가. 농담도 못해. 꼭 골골거려야 아픈 거니? 함께 화투를 치던 동네 분들은 눈치를 보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죠. 그때였습니다. 절묘한 그 타이밍에 코로나 격리 중이라던 시누이가 술에 취해 떡이 된 상태로 들어왔던 거죠.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담배 냄새까지 풀풀 풍기며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저를 보며 중얼거렸죠. 새언니? 언니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에는 어쩐 일이죠?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어요. 아가씨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격리 중이라면서요? 학원 다닌다면서요? 이것도 거짓말이었나요? 이 꼴이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꼴이에요? 시누이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뻔뻔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진짜 언니 되게 피곤하게 구네. 어차피 새언니 호적에 올라간 아이잖아요. 그럼 서류상으로 언니 앤데 새언니가 애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자기 호적에 애 들어간 이상 언니도 엄마나 다름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유세죠? 거짓말? 그래요, 했어요. 좀 놀았고 스트레스 풀어야 해서 나갔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해요? 뭐요? 제가 제 의지로 호적에 넣었어요? 아가씨가 사정사정해서 각서 쓰고 제 인생에 출산 기록까지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 와서 뭐요? 서류상 엄마니까 나한테 키우라고요? 거절했어야지 그럼. 거절 못하고 받아준 건 새언니잖아요. 그리고 저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술 한잔한 게 무슨 큰 죄예요? 가족이면 좀 이해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시어머니 역시 시누이 뒤에 서서 삿대질을 해대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얘, 너는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 어디에 쓰겠니? 얘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걸 이해 못해줘서 시누이한테 악을 써? 각서고 나발이고 간에 이미 네 호적에 들어갔으면 네 자식이야. 법적으로 네 자식이니까 앞으로 애한테 드는 기저귀 값이고 분유 값이고 네 돈으로 다 내면서 키워. 오냐 했더니 어디서 시댁 식구들한테 행패야 행패가? 어머님!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솔직히 결혼 전에 내 아들 버리고 딴 남자랑 놀아놨잖아. 그거 생각하면 난 아직도 허파가 뒤집혀. 그런 더러운 짓을 했는데도 우리 집 식구로 받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 변호사다. 변호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줄 알아? 별것도 없는 게.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애가 줄줄이 달려있어도 변호사라면 감사합니다 할걸. 시댁 식구들의 상식박 적반하장 행패에 머릿속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남편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 콧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엄마랑 동생이 저렇게까지 썩어 빠진 인간들일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근데 여보, 저 불쌍한 애 좀 봐. 아비도 없는 데다 내 동생 년을 술 먹고 나이트나 다니고 저런 집구석에서 자라면 저 아이 인생 진짜 망가져. 그래서? 당신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엔 이 불쌍한 애
우리가 걷어서 진짜 우리 아이로 키우자.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아가씨 애를 왜 키워? 어차피 이미 우리 호적에 올라와 있잖아. 어차피 서류상 우리 앤데 저 추악한 인간들한테 맡겨서 애 망치느니 우리가 제대로 키우자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제대로 된 사람 아닌 거. 술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인 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 매일이 지옥이었어. 그래서인지 저 아이를 보면 너무 가여워. 제발 부모 잘못 만난 저 불쌍한 핏덩이 하나 구하는 셈 치고 내 청 좀 들어주라 여보. 응? 나 자신 없어. 솔직히 정도 안 들고. 키우다 보면 정이 들지. 우리가 잘 키우자. 이것만 허락해주면 나 진짜 당신 평생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 왕처럼 떠받들고 살게. 여보 제발.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결국 저는 그놈의 미련한 동정심에 또다시 발목을 잡혀 아이를 제품으로 거두어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젖병을 삼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아이를 품에 안아 달래며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제 삶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이에게 도통 정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집 핏덩이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는 제 모습을 보며 속이 터지면서도 방실방실 웃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보면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기에 꾸역꾸역 해나갔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무려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죠. 지인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신우이가 화려한 호텔 웨딩홀에서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가 결혼을 했다고? 너 정말 몰랐어? 상견례 할 때도 소식 못 들었고? 아니 상견례라니 난 몰랐지. 아니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쨌든 잘 알아봐. 안 그래도 너 이혼했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였어. 내가 이혼을 했다고? 누가 그래? 그게 소문이 그래. 내가 정확히 왜 그 소문이 도는지 한번 알아볼게. 솔직히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옆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던 남편조차 제게 신우이의 결혼 소식을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죠. 더구나 신우이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제 손으로 키워주고 있는데 저 몰래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날 퇴근에 돌아온 남편을 다그쳤죠. 당신, 이거 당장 설명해. 아가씨 결혼했다며? 지인 결혼식 참석한다더니 나한텐 까맣게 숨기고 결혼식 다녀온 거야? 내가 이 집안에서 대체 뭐야? 아가씨 애 키워주는 보모야? 남편은 제 서슬퍼런 추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하고 비겁한 표정으로 제 손을 털어내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보, 괜히 또 불쾌해하지 마. 내가 당신 생각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내 동생한테도 괜히 내색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뭐? 나를 생각해서 말을 안 했다고? 그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생각을 해봐. 당신이 가봤자 내 동생 얼굴 보고 기분만 더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동생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했겠어. 자기가 결혼 전에 사고 쳐서 낳은 애가 서류상 당신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당신이 아이 데리고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예비 시댁 식구들이나 하객들이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고. 얘가 불안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대인배처럼 이해해줘라. 응? 불안해? 본인이 질러놓은 사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있는 나한테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내가 나타나면 불안하다고 나를 결혼식조차 초대를 안 해? 내가 진짜 가족이긴 해? 나는 억울하고 미치겠는데도 가족이라서 모든 걸 버텨내고 있는데 어쩜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인데 뭘 또 그렇게 기어이 파헤쳐서 싸움을 만들어. 결혼식 이미 끝났어. 당신이 더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아이로 키우기로 한 거잖아. 솔직히 난 우리 둘 사이에 아이 만들고 싶어.
근데 당신 저 아이 호적에 올리고 나서부터 나랑 잠자리도 피하잖아. 아니야? 아이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 피곤해서. 솔직히 나 변호사 일하는 거 힘들어. 당신이랑 애도 먹여 살려야 되고 엄마랑 동생 결혼식까지도 내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라도 이런 나를 이해해줘야지. 아직까지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거야? 우리 애라고 생각하고 정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친자식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애가 알면 뭐 책임질래? 책임을 왜 내가 져? 내가 낳은 게 아닌걸? 야, 당신 진짜 잔인하다. 어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그래도 1년을 키웠는데? 전 그 말에 울분을 쏟았죠. 결혼하고 저 아이 억지로 떠맡았어. 그리고 당신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누구 하나 나 도와준 적 있어? 바쁘다고 매번 어디로 나가고 시어머니는 술만 드시고 아가씨는 그놈의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서 뒤로 놀러만 다녔고 나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아서 뒤치다꺼리하는 기분이었다고?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내가 더 예뻐할 수 있겠어? 야, 그거 학대야. 밤새도록 우는 거 달래고 단 한 번도 혼자 둔 적 없어. 내가 학대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은 폭행이지. 내가 많은 걸 바래? 그냥 사람 돌인해야지. 적어도 친엄마라면. 야, 이씨,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괜히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고. 저러다가 제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2번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마. 알았어? 우리가 낳은 거야. 제 가슴을 쥐어뜯게 만드는 남편의 적반하장에 피눈물을 흘렸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의 출처를 알아본 지인이 전화를 줬거든요. 그때 그 결혼식에 너희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였어. 다들 축복하는 자리니까 대놓고 물어보진 못했다는데 가족석까지 앉아 있었대? 뭐? 무슨 소리야? 내 남편 옆에 여자가 있었다고? 응. 다른 사람들이 슬쩍 물어보니까 그 여자도 변호사라고 소개하던데. 둘 분위기가 전혀 그냥 동료가 아니었어. 팔짱도 끼고 다니고. 너 혹시 알고 있었어? 단순히 친한 사람 맞아? 혹시 사진 있어? 결혼식 사진 같은 거. 있다. 내가 바로 보내줄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단체 사진뿐 아니라 가족 사진에도 그 여자가 남편 옆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부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에 동창이 보내준 결혼식 현장 사진을 내던졌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가 누구기에 내 자리에서 내 남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 당신 바람 피워? 그 결혼식에 내 지인들도 몇 있었어. 발뺌할 생각 마.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이내 소리를 지르며 도리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냐? 어디서 이상한 소문만 듣고 와서 사람을 취조해? 소문이 나는 건 알고 있었니? 당신이랑 나랑 이혼했다는 소문? 야,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 변호사야.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어쩌다 알게 됐는데 그냥 당신이 없으니까 옆에 데리고 갔던 거고. 우리 엄마가 사진 같이 찍으라고 하도 그래서 찍은 게 전부야. 억지로 찍었다고? 얼굴은 아주 좋아서 죽는데? 날 집에 가둬두고 애나 보게 만들더니 밖에선 이 여자랑 부부 행세하고 다닌 거야? 이 여자도 알아? 당신 유부남인 거? 와, 당신 진짜 무섭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당신 요즘 육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의부증이네, 의부증. 의부증이 이혼 사유라는 거 알아? 멀쩡한 사람 불륜남으로 몰아가니까 속이 시원해? 그렇게 날 못 믿겠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든가. 전 그대로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친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쩜 이런 식으로 이혼을 입에 올려? 지금 나 때린 거야? 미쳤어? 폭행도 이혼 사유야. 겨우 이걸로 이혼? 변호사니까 잘 알겠네. 그리고 나도 변호사 뒷바라지 하느라 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단 잘 알아.
유책 배우자인 당신은 내 허락 없인 이혼도 못한다는 거. 내가 홧김에 이혼을 하자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두고 봐. 당시에 남편이 진짜 이혼을 원했는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뜬금없이 의부증으로 몰고 가고 이혼 소리를 꺼낸 거 자체만 봐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촉이 맞았다는 걸 얼마 안 가서 알게 됐고요. 실제로 남편은 저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인 거 아는데 어쩌겠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데. 물론 나 육체적으로 바람 피우거나 한 건 아니야. 오로지 정신적인 그런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일단 우리 관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재혼하고 싶어. 미쳤니? 진심이야.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좋게 협의 이혼으로 가자. 전 그 말을 고스란히 녹음해서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내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으니까 불법 녹취 아니라는 건 알겠지?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변호사를 상대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비웃었죠. 그 여자는 당신 이혼한 사람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똥줄이 타니까 뜬금없이 나한테 협의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고. 맞아? 솔직하게 말할 거면 다 까고 말해. 숨기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정확히는 별거 중인 줄 알아. 야, 솔직히 우리 그간 뭐 있었어? 결혼하고 딱 1년 행복했잖아. 그 뒤로 내가 당신이랑 살기만 했지 부부다운 적 있었어? 당신은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어? 내가 다른 여자 좋아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왜 부부답지 못했는데? 당신 여동생이 아이 낳아서 그거 키워준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은 매번 일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라고 싸잡지 마.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인두껍을 쓰고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전 그때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서럽고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더구나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것도 기가 찼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 앞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은 생각만 들더군요. 고시 준비하며 돈 한 푼 없어서 절절거리던 그 인간이, 매번 제게 아쉬운 소리만 하던 그 인간이 제 앞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니. 전 그때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제 안에는 오로지 악만 남았습니다. 절대로 그 인간들을 좋게 보낼 생각이 없었기에 이혼은 없다고 단언해버렸죠.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당신들 원하는 대로 도장 절대로 안 찍어줘. 평생 내 그늘 아래서 불륜남 소리 들으며 살아봐. 그러자 그때 쾅 소리와 함께 등장한 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너 언제까지 이렇게 추하게 악만 쓰고 살래?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는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생각이야? 더구나 네 주제 변호사 와이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머님, 지금 염치를 누구한테 논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밖에서 딴 여자랑 부부 행세하고 다녔는데 저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불륜이고 엄연한 바람이거든요. 시끄럽다. 너 어차피 마음 떠난 남자 잡고 늘어져봤자 그게 다 병이야, 병. 그래서 우리가 큰맘 먹고 제안 하나 하마. 이 아파트 명의 너한테 완전히 넘겨줄 테니까 당장 도장 찍어라. 뭐라고요? 이 정도면 네 수준의 감지덕지한 조건 아니냐? 네 주제 언제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너도 당당할 거 하나 없어. 옛날에 우리 아들 고시 공부할 때 딴 놈이랑 놀아나다 돌아왔던 전과도 있잖아. 안 그래? 어머님,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억지도 부릴 걸 부리셔야죠. 어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아무튼 형평성이 안 맞아. 형평성이. 이제 우리 아들 엄연히 잘 나가는 변호사야. 변호사 사모님 자리에 너 같은 여자가 들어앉아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아들이 남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서 너랑 계속 살겠냐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 옆에 짝 달라붙어서는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내 직급이나 앞으로 사회적 위치를 봐라. 당신이 변호사 아내로 맡기나 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 아파트 명의 넘겨주겠다잖아. 여기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죠. 너 똑똑히 들어라. 계속 끝까지 미련 떨면서 안 나가고 버티면 법대로 탈탈 털어서 너 한 푼도 안 주고 길거리로 쫓아낼 수도 있어. 니까짓 게 변호사 둘 상대로 법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할 때 아파트 명의나 받고 도장 찍어.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을 고시생 시절부터 수발 들고 시누이가 낳았던 피덩이까지 내 호적에 올려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줬더니 이제 변호사라는 번듯한 타이틀을 달자마자 절 버려진 신발짝 취급하며 협박까지 하는 꼴이 가관이었죠. 그 추악한 태도에 소름이 끼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파트 명의 넘겨주세요. 대신 여기 대출금 남은 거 1억 그것도 다 갚아주세요. 빚 있는 그대로 줄 생각 마시고요. 그럼 찍어드리죠.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서명하겠다고 나서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기어이 마지막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시어머니가 뻔뻔스럽게 제 손을 턱 잡으며 한마디를 더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그 아이도 네가 계속 맡아서 키우는 거 맞지? 네?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아가씨가 낳은 아가씨 애잖아요. 아이고, 야, 서류상으로 이미 네 밑으로 올라간 네 자식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냐?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 새 출발해서 번듯한 여자랑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혹이라도 달고 가란 말이냐? 너 어차피 아파트 명의도 받을 텐데 그럼 그 값으로 애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 맞아 여보. 당신 이미 그 애한테 정 많이 들었잖아. 안 그래? 그리고 까놓고 이런 조건 없어. 당신이랑 내가 산 세월이 얼마나 돼? 절대 이 조건으로 이혼 못해. 변호사인 내가 그건 더 잘 알고 당신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했어. 알지? 여기에 당신이 나 뒷바라지한 비용도 다 포함된 거라고. 이 정도면 파격적인 조건 아니야? 남편 말에 일리는 있었어요. 남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게 걸리긴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그 정도 재산 분할은 힘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그런 집안에 아이를 두고 오는 게 싫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정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짐짝, 혹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줄 정도로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제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 좋을 거라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단 현금으로 1억 당장 주세요. 그럼 이혼해 드리죠. 시간은 3일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 안 나면 저 마음 바뀔 것 같거든요. 어쩌실 건가요? 어쩔래 여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무슨 수로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해? 그냥 지금처럼 대출금 상황만. 그럼 하지 마. 난 급할 거 없거든. 근데 당신은 아닌 것 같은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발을 동동 굴리는 꼴을 보니 당장 결혼식장을 보러 갈 예정인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웃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줘! 끝 깎어. 땡빚 사채를 써서라도 주면 되지. 변호사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1억도 안 들고 오겠니? 걔 엄청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아니야? 맞지. 이혼 쪽은 완전 잡고 있으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야. 그럼 뭘 고민해. 저거랑 빨리 정리 안 하면 오히려 기회 놓치는 거야. 이참에 털어버리자고. 그때 두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비장하던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보이더군요. 어쨌든 진짜 이틀 만에 그 돈을 마련해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여기 가지고 왔다. 딱 1억만 받고 나가 이년아. 대신 내 아들이랑 넌 완전 쫑난 거야. 알았지?
나중에 뒷말하고 하면 너 그때 바로 소송 들어가는 거고. 라며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억을 확인하고 서류의 빈 곳을 다 채운 뒤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집에서 탈출하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니 침을 튀기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어디서 어울리지도 않는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주 집안 기둥을 다 뽑아먹는구나.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얼른 썩 애 데리고 잘난 아파트로 가. 그렇게 저는 아파트 명의와 현금 1억 그리고 아이를 챙겨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자신들이 완벽한 승자인 줄 알고 쾌재를 불렀겠죠.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게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일단 저는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완벽한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남편과 부부 행세를 하던 그 여자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었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정보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사이트를 다 뒤져서 사진과 대조했고 그렇게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상담을 가장해 저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남편이 백수로 지내면서 제 돈으로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 동생이 어디서 아비 없는 애를 낳아오니까 그 출산 기록까지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제 호적에 올렸어요. 그렇게 저는 남의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웠고요. 네?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나요? 여자 변호사는 진심으로 분노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잘나가는 여자 변호사랑 눈이 맞아서 저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 여자는 저와 남편이 별거 중인 줄 알고 있다던데 시누이 결혼식에 그 여자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부부 행세까지 했다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던데 이 업계에서 상당히 잘 나간다고. 그 순간 여자 변호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저 혹시 남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여자의 눈을 정면으로 빤히 바라보며 아주 명확하고 또박또박하게 전 남편의 이름을 읊었습니다. 그러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경악에 찬 여자를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시누이의 신혼집으로 향했죠. 시누이가 낳은 아이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일단 안으로 바로 밀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주말이라 시누이의 남편인 서방님도 계셨죠. 새언니? 언니가 여길 왜... 저는 시누이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서방님께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에 작성했던 아가씨가 낳은 아이를 저희 호적에만 올리겠다는 그 각서였어요. 저에게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자신들이 키우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아가씨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쳤어요? 하지만 전 오로지 서방님을 보며 입을 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아가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돌본다고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혼하게 됐는데요.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서방님이 당황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결혼 전 뭐요? 출산은 뭐고 호적에만 올린다는 게 뭔지... 정확히 말씀드리죠. 아가씨가 어디서 낳아온 친자식이 있는데 제 호적에 강제로 올려두고 처녀 시집을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혼을 했으니 이 아이의 매달 양육비는 친엄마인 아가씨한테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계좌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이게 진짜야? 서방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반면 시누이는 제게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죠. 아니야. 새언니,
여기서 무슨 개소리라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가요? 개소리? 네가 낳은 네 피부치 양육비 달라는 게 개소리니? 아니야 여보, 아니야. 이 여자가 나 모함하는 거야. 미쳤나봐 진짜. 나 산부인과 기록 확인해도 좋아. 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어. 여보, 이 여자 오빠랑 헤어지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대꾸했죠. 그리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겠네. 난 할 수 있는데 아가씨는요? 제 말에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죠. 그걸 본 서방님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눈이 뒤집혀 신우이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였고 신우이는 억울하다며 비명을 질렀죠. 저는 그 싸움을 느긋하게 감상하다가 가방을 고쳐매며 한마디 남기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양육비는 부부끼리 잘 협의해서 입금하세요. 그렇게 저의 복수로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리가 났습니다. 잘나가는 여자 변호사에게 버림받은 전남편, 사채까지 무리하게 쓴 시어머니, 신혼집에서 쫓겨나 이혼당한 시누이까지. 그런 상황이니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저한테 밤낮으로 전화해 이 악귀 같은 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도륙냈다! 라며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하지만 결국엔 제게 싹싹 빌어야만 했죠. 무리하게 카드 대출, 리볼빙, 사채까지 끌어서 만든 그 1억 때문에 말입니다. 잘나가는 여자 변호사와 남편을 얼른 재혼시켜서 그 여자의 재력으로 빚을 싹 갚아버리려던 미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당장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을 잡힐 판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였죠. 제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까지 다 차단해버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전남편, 시누이까지 세 사람이 매일같이 저희 집 앞 복도 바닥에 진을 치고 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어머님, 지저분하게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알았다. 근데 너한테 준 그 1억 말이다. 그게 카드론에 리볼빙 사채까지 끌어모아서 만든 돈이야. 이자만 400만 원이 넘는데 제발 부탁이다. 그 1억만 돌려다오. 네가 살려주면 내가 평생 네 종으로 살 테니까. 제발. 옆에 있던 전 남편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그 여자 변호사한테 차이고 소문 다 나서 고객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 더구나 회사에 사채업자들 와서 잘리게 생겼다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그 1억만 돌려주면 안 될까? 아니, 빌려주라. 빌려만 주면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덤으로 시누이까지 엉엉 울며 제 손을 잡으려 덤벼들었습니다. 새언니,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내가 키울게요. 아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제발. 새 인간이 제 발밑에서 추악하게 빌며 구걸하는 꼴을 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이다보다 시원한 냉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모, 시누이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서늘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1억을 돌려달라고요?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어쩜 그렇게들 뻔뻔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내 인생 짓밟고 이용해놓고 버리기까지 했으면서 양심이 있어야죠. 불쌍한 아이 저한테 1억에 짬처리할 땐 신나셨잖아요. 이제 와서 피눈물이 나세요? 여보,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 솔직히 당신이 다 말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 되진 않았어. 돈 받는 조건에 비밀로 하라는 조항도 있는 거잖아. 그럼 고소해. 그렇게 좋아하는 고소해 보라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돈만 좀 빌려줘. 어떻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 이대로 진짜 죽는 꼴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시어머니도 이를 악물고 남편의 말을 거들더군요. 그래, 우리가 죽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잖니? 네가 바라는 게 그거야? 네, 바라는데요. 아주 잘 바라고 있어요. 당신들이 사채업자한테 멱살이 잡히든 길거리에 나앉든 제 할 바 아니에요.
본인들이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사채까지 써가며 저지른 일인데 왜 그걸 나한테 와서 구걸해요? 전 남편이 눈을 뒤집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인간이면 무서운 사채 이자는 맞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돈에 미친년아. 돈에 미친 건 카드 대출에 사채까지 써서 마누라 버리려던 당신들이지. 나한테 준 1억은 내가 그동안 당신들 집안 수발 들고 남의 자식 키워준 값으로 깔끔하게 잘 쓸게. 절대 단 1원도 못 돌려주니까 꿈도 깨고. 이 악마 같은 년! 악마? 난 당신들이 만든 악마잖아. 그리고 당신들 자꾸 내 집 앞에서 행패 부리면 지금 바로 경찰에 주거 침입이랑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형사처벌받고 빨간 줄 그이기 싫으면 3초 안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나, 둘. 제 단호하고 서늘한 경고에 겁에 질린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싸우면서 허겁지겁 계단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죠.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지난 몇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후 시댁은 완전히 도륙이 났더군요.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파산까지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가엾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하죠. 반면 저는 지옥 같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제 삶에는 따스하고 평화로운 햇살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곁에는 상처투성이로 만나 이젠 진짜 내 피부치보다 더 소중해진 제 아이가 생겼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떠안다시피 한 아이였지만 매일 밤 내 품에 잠드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당당한 진짜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 라는 다짐이죠. 진짜로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좋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 앞으로 잘할 수 있겠죠? 부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응원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